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각에서 임용, 특수를 가르치고 있는 특수교육 강사 김은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수험생에서 그리고 교사 생활을 조금 하다가 교사에서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선생님들과 같이 수험생 생활을 하면서 초수 때 합격을 해본 경험도 있고요. 하지만 또 2차에서 떨어져서 낙방을 해본 엄청 쓰라린 경험도 있습니다. 또 이를 보완해서 그 다음 재수할 때는 고득점으로 또 합격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저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같은 길을 걸으시는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 시간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는 합격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 합격을 위한 유초등 특수 선생님들을 위한 합격 설명회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잠깐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은 되지만 간단하게 임용시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임용시험의 일정 및 시험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해당하는 과목 선생님들 스킵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각각 설명하면서 또 학습의 팁 같은 것도 알려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개년 모집 현황과 관련해서 제가 1차 합격선이라든지 아니면 경쟁률 같은 것도 비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해 전반적인 유초등 특수 기출문제 경향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릴 거예요.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내년에 공부를 시작하실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합격 전략의 학습 전략과 관련된 영역별, 시기별 학습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관한 어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계획을 세우실 때 도움이 될 법한 조언들을 위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제가 내년 2023학년도 선생님들의 공부를 위한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4학년에 올라서시는 4학년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올해 시험을 쳤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다시 시작하는 선생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편지의 제목을 처음 또는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선생님들께 드리는 편지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기본이론 교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꽃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저의 기본 교재에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본 교재의 각 테마가 바로 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꽃 같은 경우에는 각각 계절별로 피어나는 시기도 다르고 또 각자가 가진 향기나 그다음에 꽃 말도 다르잖아요. 그런 테마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교재를 구성했었는데 1권부터 4권까지 너무너무 좋은 꽃말들을 가진 꽃으로 그 테마들을 구성했었어요. 이거를 구성했던 이유는 제가 수험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쨌든 상대적인 평가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고 내가 합격해야 되는 시험인 거예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내 마음을 지키고 또 굉장히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든 시험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시험 중간중간에 그리고 제가 문턱에서 걸려 넘어졌을 때 저에게 힘을 주었던 글귀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도 공유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마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고 하는 책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특히 이런 힘든 수험 생활을 할 때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글귀가 이거였어요. 그대 좌절했는가? 친구들은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잘 암기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순간순간에도 잊지 말아라. 나의 각자가 꽃 피는 계절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만약에 결과가 좋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직 저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저는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만약에 초수 때 바로 멋 모르고 합격을 해버렸다면 지금 이렇게 다른 지역의 시험을 쳐보고 또 더 특수교육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은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었겠죠. 그런 어떤 선택의 어떤 기로 순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있었던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던 글귀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 언젠가는 꽃을 피우리라. 다소 늦더라도 그대의 계절이 오면 어느 꽃 못지않게 화려한 기계를 뽐내면서 꽃을 피우리라. 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금 하셔야 될 것들은 바로 선생님의 계절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특수의 임용 뽑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률도 굉장히 낮았고, 보통 제가 사실 합격할 때만 하더라도 서울이 굉장히 많이 뽑았었어요. 16명 뽑는 해면 진짜 많이 뽑는다라고 할 정도로, 보통 다른 지역들은 전부 다 한 자릿수 때였거든요. 그렇게 임용의 절벽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서울이 80명, 초등도 정말 많이 뽑았잖아요. 30명. 그 정도. 유특도 요즘 너무너무 비율이 좋잖아요. 그런 시절에 선생님께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회가 와도 내가 그걸 잡을 수 없으니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이 시기 선생님의 계절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누구보다 정말 간절하게 공부해본 경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너무 간절했었지만 떨어져본 경험도 있었어요. 그러한 중간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저와 같은 그런 낙방이나 좌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제가 좋은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공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임용시험이 암기 시험이다, 또는 이해를 하면 된다. 정말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공부를 오래 하신 선생님들 보면은 절대 이해 못하는 사람 다 없거든요. 다 뭐 말하면 다 알아요. 하지만 그거를 효율적으로 외워서 내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꺼내시는 게 부족할 뿐이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나중에 실제 이제 시험에 임박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의 인지 구조나 또 지식의 양은 비슷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을 실제 시험장 가서 내가 필요할 때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인출을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쓰는, 그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도와드리는 합격을 위한 공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편지를 썼고요. 그 다음에 유초등 특수 선생님들을 위한, 약간 다들 거의 다 아실 것 같지만 과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원으로 구성해 보았는데 그 이유는 선생님들 아마 공부하실 때 선택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어떤 과목에 조금 더 비중을 높여서 공부하면 더 효율적일까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상반기 공부를 계획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이 모든 것을 절대 버리지 말고 다 가져가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물론 나중에 하반기 공부 전략은 또 달라지셔야 될 거예요. 조금 더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일단 지금은 상반기 목표를 두시고 공부하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5가지 모두 다 선생님도 챙겨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초등 특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제일 위에 일반 초등과 일반 유아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우리 특수교육학이 있어요.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중등이나 초등이나 똑같은 특수교육학 범위가 동일하고 거의 책도, 강론책도 거의 동일하게 보지만 유아 특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강론책이 하나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특수만의 문제가 따로 있어서 선생님들, 유아 특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학 플러스 유아 특수 책을 조금 더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교육법, 우리 풀 명칭으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하죠. 1조부터 38조의 벌칙까지 이루어져 있는 그 법에 대해서도 암기가 조금 필요해요. 물론 선생님들은 법이 많이 나와봤자 한두 문제 나오는데 버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말 암기만 하면 되는 문제를 놓치시는 건 조금 너무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암기의 문제 같은 경우 선생님들께서는 상반기부터 착착착 쌓아가시다 보면은 우리가 시험 전까지는 다 외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상반기 때부터 특수교육법을 좀 잡고 가는 전략을 세워볼 거예요. 그 다음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데 총론만 써왔지만 사실은 총론 말고 크게 2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에는 아까 보셨던 총론과
그 다음에 각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유초중 공통적으로 교육과정을 볼 때 보는 부분이 바로 총론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각론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과 교과의 명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론을 본다라고 하는 건 여기 밑에 있는 교과, 군 각각을 보신다는 의미예요. 각각의 교과의 교육과정을 보신다라는 의미로 국어 교육과정, 사회 교육과정, 수학 교육과정 이렇게 보시게 될 겁니다. 특히 각론 같은 경우에는 공통 교육과정과 기본 교육과정이 있어요. 우리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우리는 기본 교육과정이라고 부르고요. 공통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애 학생들 중에서도 특히 감각장애들, 시각장애 학생들, 청각장애 학생들, 그리고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그냥 일반 특수학교, 시각장애 특수학교,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 일반 학생들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공부를 하지만 거기에 뭔가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공통 교육과정이 있어요. 특히 영어, 체육, 국어, 국영체 이렇게 세 과목에 대해서만 보통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기본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선생님들 국어도 나온 적 있었고요. 사회도 나온 적 있었고 그 다음에 수학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각각의 교육과정을 보시게 될 텐데 사실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나중에 좀 선택적으로 제가 그 기출문제 토대로 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작년에는 선생님들 여기 있는 교과가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의 각론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좀 꼼꼼하게 보시는 전략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 특히 총론뿐만 아니라 총론의 선생님들 진짜 누구나 다 외우고 가거든요. 아마 조금 공부했다, 나 이번에 시험 좀 잘 보고 싶다라고 하는 선생님들 치고 총론을 외워가지 않는 선생님들은 안 계세요. 하지만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말 시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이거든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이 있지만 초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초과정도 하셔야 되고 여기 있는 특수 학생들을 위한 특과정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양이 너무 많아서 아마 거의 대부분 다 모든 과목을 보고 들어가시긴 어려울 거예요. 그때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기준이 되는 것은 기출 여부입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다는 거 한번 알고만 일단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상반기 때는 계획을 세우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걸 각각을 보시진 않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엔 점자와 지문자인데요. 점자 문제도 초등에서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원리만 한번 이해해 주시면 기억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될 거예요. 지문자 같은 경우에도 딱 한 번만 해보시면 기억되는 거라서 우리 이것도 초반에 좀 잡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반 초등, 일반 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또 다른 강의로 채워나가실 부분이란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도 선생님들 상대평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는 만큼을 보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시험을 분석했을 때 조금 제가 느꼈던 바는 뭐였냐면 진짜 특수교육학 있죠. 이러한 다양한 장애 영역들이 나오는 특수교육학이 선생님들 강점이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초등이나 일반 유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깊게 하시더라도 망망대해에서 딱 하나 찝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조금 이따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총 8문제, A형, B형에서 8문제 이렇게 나와요. 총 16문제를 푸시게 될 텐데 8문제 중에서 6문제는 특학 문제 플러스 2문제, 여기는 2문제가 바로 일반 초등과 일반 유아 문제가 나오게 돼요. 보통 비율상 그렇거든요. 물론 이례적으로 한 문제 정도 더 나올 수 있겠지만 보통 비율은 일반 초등 문제가 2문제, 특수교육학 문제가 6문제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특수교육학에 조금 더 강점이 있다면 정말 고득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봤더니 특수교육학이 정말 잘 받으면은 아마 정말 합격에 가까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상반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중에 있는 다른 여러 초등 강사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일단 커리큘럼상 따라가는 전략 괜찮거든요. 일반 유아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만큼, 거기서 찝어주는 만큼 체크하시면서 꾸준히 강의를 통해서 반복하는 거 괜찮아요. 보통 일반 초등과 일반 유아 강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내내 강의를 들으면서 체크를 하더라고요. 양이 워낙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특수교육학은 그나마
망망대해는 아닌 느낌이거든요. 저희는 총 전환교육까지 포함하게 됐을 경우에는 13과목, 유아 같은 경우에는 가족 지원이 조금 더 포함되어서 13과목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초등, 그다음에 여기는 유아 선생님들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의사소통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지적 장애, 학습 장애, 청각 장애, 시각 장애, 지체 장애 이렇게 장애 영역들이 있고요. 그 외에 행동 지원, 통합교육, 특수교육, 공학, 특수교육 평가, 전환교육, 그다음에 가족 지원 이렇게 있는데 장애 영역에서 각각 한 문제씩 이상이 나오게 되죠. 반면에 유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장애는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학습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령기가 되어야지만이 학습의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아는 아직까지는 놀이 중심의 활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학습 장애로 판별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유아에서는 학습 장애가 나오진 않지만 학습 장애와 유사한 문제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일단 상반기에 우리 특학만이라도 꽉 잡고 가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등 선생님들 반드시, 그리고 유아 선생님도 반드시 특수교육학에 대해서 정말 꽉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율상 훨씬 더 많은 배점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내려오셔서요. 1차 시험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과 초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일단 혹시나 지금 4학년이시거나 혹시나 아직까지 한국사를 취득하지 못하신 선생님이면 가급적 상반기에 한국사를 먼저 따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이번에도 봤었을 때 한국사가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사를 초반에 따지 않으면 하반기로 갈수록 선생님들 전공 공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반 초등 또는 일반 유아 문제 풀 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는데 한국사가 남아있으면 너무너무 마음상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상반기 때 한국사를 반드시 따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직까지 시간 있을 때 차라리 1월달, 2월달쯤에 2주, 3주 정말 충분히 공부하셔서 빨리 따시는 것이, 이걸 질질질 끌고 가서 마지막 10월달에 시험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합격 여부를 걸어두고 임용시험을 보게 돼요. 그러면 내가 혹시나 임용시험에 합격을 하더라도 한국사가 떨어지면 그 시험이 취소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안한 상태로 시험을 치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항상 상반기 때 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국사 시험은 5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의 그 유효기간도 지금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사 반드시 필히 따주시는 거 필요하고, 유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교직 논술과 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0점과 80점 배점으로 되어 있고 두 가지를 합해서 100점입니다. 그래서 1차에서 100점, 2차에서 100점 이렇게 해서 200점으로 계산을 해서 선생님이 1차와 2차 시험에 걸쳐서 이제 공립학교 교사가 되시는 거예요. 교직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수학교 교직 교양 전 영역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대부분 어떤 것이 나오냐면 전공 지식이 나와요. 전공 지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셨던 여기 위에 있었던 영역 중에서 통합교육이 주로 많이 나오고요. 행동 지원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 행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거냐, 특수교육 공학에 관련돼서도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평가 부분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전환교육과 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나와요. 주로 여기 있는 장애 영역보다는 장애 영역의 밑에 있었던 교수법 등에 대해서 주로 여기서 교직 논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교직 논술을 공부할 때 완전 다른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특학에 충실하게 공부하셨다면 교직 논술에서 반 이상을 먹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교직 논술은 정말 다른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선생님들이 쌓아두신 특학을 기반으로 해서 글을 작성하시는 연습만 다듬어 가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총 한 문제를 치시게 될 거고, 한 문제 안에 당연히 물어보는 문제는 한 4-5개 되긴 해요. 그 다음에 60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한 문제를 풀게 되고 논술형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초등도 마찬가지예요. 초등 선생님들께서도 교직 논술 20점 배점의 문항을 푸시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행동 지원, 그 다음에 통합교육이라든지 특수교육 공학 문제, 그 다음에 전환교육과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나와요. 플러스 여기 나오는 특수학교에 있는 어떤 교양 전 영역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특수교육 실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협력할 건지, 그 다음에 다른 동료 교사와 어떻게 협력할 건지, 그 다음에 공익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선생님들을 보조해주는 보조인력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럴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 문제들을 조금만 더 추가해서 공부하시면 제가 봤을 때 교직 논술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논술형 문제이고요. 잠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붙여온 거는 유아 선생님 문제이지만 올해 유아 선생님 문제였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부적응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한 행동 분포 관찰과 ABC 관찰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 바로 행동 지원 파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예 다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특학의 내용이 교직 논술에도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에 대해서 각각 각을 논술하시는 건데요. 이때 교직 논술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제시문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제시문에서 그 근거를 찾아서 논술하시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물론 여기 있는 키워드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례에서 잘 찾아서 연결 지어서 그 근거를 타당하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달달 외우시는 시험이 아니라 정말 논술형 문장을 한 번쯤 연습해 보시면 다 아실 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원고지에 썼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줄글 형식으로 문장을 구성하게 되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문장을 쓰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올해 제가 유치원 선생님들의 교직 논술에 대해서 피드백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일단 선생님께서 먼저 특수교육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후에 그 다음에 교직 논술이라고 하는 틀만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해당하는 공부에 충실하시는 것이 교직 논술에 대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제가 커리큘럼 소개해 드릴 때 교직 논술에 대한 그 커리큘럼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교육과정은 이제 특수교육학 그다음에 선생님의 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일반 유치원 선생님들은 이 부분만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유치원 선생님 말고 특수 유치원 선생님들은 여기 일반 유치원 선생님의 내용 플러스 특수 교육 영역이 더 포함되어 있어요. 진짜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등 특수 선생님에 비해서 유아와 초등 선생님들의 공부 범위가 엄청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거든요. 중등 선생님들은 그만큼 인원도 많고 경쟁률은 높지만 대신에 공부할 양은 초등이나 유아 선생님보다 작아요. 반면에 유초 선생님들은 경쟁률은 낮거든요. 하지만 공부할 양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약간 장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한 양은 많지만 실제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특수교육학에 대해서 정말 잘하는 유아나 초등 선생님들 거의 없어요. 다들 거의 비슷하게 그 범위에 허덕이고 특수교육학 시간 쫓겨서 공부하고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 가지 중에서 선생님의 강점 영역이 하나라도 있으면 되게 더 고득점해서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 16문항 정도가 나오고요. A형에서 8문항, B형에서 8문항 이렇게 16문항이 나오게 돼요. 배점은 40점, 40점 이렇게 해서 80점이 되게 됩니다. 기입형과 서술형 문항 나오게 되고요. 기입형은 정말 단답형의 문제라면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으로 타당하게 근거를 들어서 쓰시는 문제가 될 겁니다. 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과정 문제는 80점, 그래서 A형과 B형에서 각각 40점씩 8문항이 출제되게 되고요. 특수교육학 전 영역과 그다음에 특수교육 교육과정 초등, 그다음에 초등학교 교육과정. 그래서 선생님들은 진짜 공부할 양이 어마어마해요. 유아보다 초등 선생님들이 더 범위가 많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몇 년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6년이잖아요. 그래서 학년군으로 묶여 있긴 하지만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에 해당하는 아까 보셨던 모든 교과를 다 보시게 될 거예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예술 등등등 모든 교과를 다 공부하시는 것 플러스 특수교육에 대한 것도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수교육학까지 보시는 정말 양이 어마어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초등 특수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초등 특수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1차 합격 커트라인을 보면은 선생님들 진짜 낮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너무 범위가 많다 보니까 하나를 꼼꼼하게 보는 거는 진짜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하나라도 강점이 있다면 정말 고득점을 합격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일반 초등 있죠? 일반 초등 교육과정은 범위가 너무 많아요. 일반 초등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범위에 우리는 더 붙여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은 아마 모든 특수 선생님들은 1년 패키지로 강의를 들으시면서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채워나가실 부분이 바로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점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총 시험은 A형과 B형 70분이에요. 1시간 10분씩 시험을 치시게 될 거고요. 8문항인데 70분이면 보통 한 문제당 10분 이내로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굉장히 약간 어려운 문제에서 고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조금 더 시간을 줄여서 연습하시는 과정을 나중에 이후에 이어지는 하반기 때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시험지 이렇게 교직 논술은 선생님들 진짜 지금부터는 하실 필요 없으세요. 지금은 교직 논술을 공부하기 위해서 특수교육학 내용을 잘 채워주시면 돼요. 이후에 교직 논술에 나오는 특정한 어떤 영역,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을 채워가시는 것 플러스 이런 첨삭을 통해서 선생님도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임용시험에 나오는 교직 논술 같은 경우에는 마치 대학 수능처럼 유려한 문장이나 정말 창의적이고 독특한 어떤 구사력을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딱딱 묻는 것이 정해져 있고 한 가지 쓰시오, 세 가지 쓰시오 이런 식으로 묻는 거에 맞게 두 갈씩으로 짧게 제시하시는 문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문장 구사력 이런 거 공부하시는 거 절대 아니고요. 선생님께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충분하다면 그거를 그냥 형식에 맞게 풀어서 쓰시는 연습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 때 지식을 채우시고 교직 논술은 하반기 때 가셔서 작성하는 방법을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1차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걸 가지고 왔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올해 정확한 범위 같은 경우에는 1차 확정 공고문이 보통 9월에서 10월달 정도에 뜨게 될 거예요. 그때 출제 범위를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선생님들 모두 다 범위는 특수교육학, 그 다음에 교육과정 부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다음에 한국 점자 규정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나왔던 것이 가장 최근이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출제 범위를 확인해 드릴 거고요. 제가 이 부분은 매년 점검해 가면서 선생님들께 반영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1차 시험에서 이렇게 100점 만점인 시험에서 몇 점 맞고 나면은 합격선, 커트라인이 정해지게 돼요.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것 잠깐만 밑에 보실게요. 네, 1차 컷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1차 컷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문을 닫고 들어가는 사람을 말해요. 보통 1차에서는 1.5배수로 선정을 합니다. 1.5배수로 선정한다는 것은 만약에 해당 서울시 교육청이 40명의 특수교사를 뽑기로 했다면 몇 명까지 합격시켜주는 거예요? 1.5배수니까 1배수에 드는 40명 플러스 0.5배수 더 20명을 추가로 더 뽑겠다는 거죠. 그래서 총 1차에 합격하는 사람은 60명이에요. 그러면 40명을 뽑아야 되는데 60명을 일단 먼저 뽑았잖아요. 그럼 2차에서 몇 명이 떨어져야 돼요? 20명이 떨어져야 돼요. 그쵸? 다시 마이너스 20명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40명을 뽑고자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때 선생님들 실제로 1배수와 여기는 지금 1.5배수에 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많이 교체가 돼요. 진짜로. 그래서 선생님들은 나중에 2차 시험도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 하셔야 될 거예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던 수험생인 거잖아요. 1차 시험은 합격을 했어요. 하지만 1차에서 합격한 이후에 2차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최종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저의 점수보다 훨씬 더 높은 2차 점수를 받은 사람에 의해서 뒤집어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일단 눈앞에 있는 1차 시험에 고득점 하시는 전략으로 공부하신 이후에 그 다음 2차 시험에 대해서도 완벽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어떤 경향을 보면은 2차에 대한 변별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점차 자체 면접 또는 자체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지역청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잠깐 다시 오셔서 보시면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각 시도 교육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머릿속에서 치고 싶은 지역들이 있으실 거예요. 집이 가까운 곳에 치고 싶기도 하실 것이고 다른 지역을 희망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텐데 1차 시험 합격 이후에 2차 시험 공고를 반드시 필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도 올해 선생님들과 같이 2차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올해는 아직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집단 토의를 하는 지역이 이제 경기도와 그 충북, 대구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독특하게 시험을 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초등에서는 유초 같은 경우에는 자체 시험을 출제하는 지역, 즉 면접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지역청만의 문제를 만들고 있는 곳이 서울, 경기, 인천, 세종, 광주, 대구, 충북 이런 지역이 있고요. 평가원 공통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출제하는 지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 공고문이 올해 기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 시험 치는 그 해에 나중에 확인 한 번 더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아마 선생님들 나중 일이긴 하지만 이제 원서를 쓰시는 시기가 오시게 될 거예요. 아까 9월에서 10월 정도에 이제 1차 시험 공고가 나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몇 명을 뽑는지 TO가 나오게 될 텐데 그때쯤 선생님들이 벌써 막 2차 시험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였냐면 2차 시험 준비는 일단 1차 시험 이후에 열심히 하셔도 충분해요. 저 역시 기간제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한 번 떨어지긴 했었지만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기간제 경험이 없어도 붙을 수 있는 시험이 2차 시험이고요. 2차 시험은 그때 가서 한 달 바짝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준비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지금 현재 목표는 1차 시험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1점이라도 높은 고득점을 합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상하반기 공부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 일단 1차에 집중하는 공부 전략을 세우자라고 하는 거고요. 일단 조금 멀리 있는 2차에 대한 걱정은 좀 미뤄두시고 1차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3개년 정도의 경쟁률을 분석해봤어요. 물론 어떤 선생님은 이게 의미 없다라고 보시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흐름이 있는지는 아시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유아특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 올해 정말 좋은 경쟁률이었죠. 실제 2.99라고 했을 때 약 한 3대 1 정도인데요. 실제로 선생님들 보시면 해당 시험 날짜에 결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사 합격 여부를 걸어두고 시험 보신 선생님도 계실 거고요. 허수라고 하는 건 그런 사람들이죠. 내가 올해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시험장 한번 분위기 가서 봐볼까? 라고 하고 응시하신 선생님도 계세요. 이런 허수의 어떤 인원들을 빼고 나면은 아마 3대 1보다 훨씬 훨씬 낮게 경쟁률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대 1, 그래서 2명 중에서 1명은 반드시 합격하는 그런 정도의 경쟁률이 올해 유특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기였는데 아마 준비되신 분들은 아마 올해 꼭 다 합격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쟁률이 해마다 조금씩 낮아지고 있었고요. 그 이유는 지역청별로 굉장히 많은 특수교사들을 지금 뽑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분간 이렇게 계속 좋은 수만큼 뽑았었는데 또 언젠가는 임용시험에 그 뽑는 비율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아마 향후 한 1, 2년 정도까지는 더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3.8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합격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1.5배수에 들었던 사람이 마지막에 문을 닫고 들어간 점수예요. 자, 한번 보시면 아까 1차 점수는 몇 점이라고 했죠?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1.5배수 제일 꼴찌의 점수가 67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아까 교직 논술이 20점, 전공 A와 B 이렇게 해서 총 우리가 1교시, 2교시, 3교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각각에서 40점, 40점이에요. 교직 논술 좀 한 평균적으로 한 15점이면 좀 못 본 거거든요. 보통 한 16점, 17점 정도 받으시는데 15점 맞았어요. 그러면 지금 빼보면 52점. 그러면 전공에서 총 80점 중에서 52점을 맞은 거예요. 반도
반 정도 조금 더 높게 받으시면 합격하시는 시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1차 커트라인 점수가 낮은 걸 봤을 때 선생님들 진짜 특학 또는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일반 유아 거기에서 강점이 하나라도 계시면 진짜 고득점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내가 상반기 때 나만의 강점이 있는 과목을 반드시 만들어 가자. 이런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0학년도에는 조금 문제 난이도가 쉬웠나 봐요. 문제 난이도가 쉬우면 선생님 1차 커트라인 점수가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문제 난이도가 조금 어려우면 엄청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유특은 굉장히 난이도가 들쭉날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7점, 73점, 57점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트라인 점수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67점, 52점. 선생님 52점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직 논술을 아까 15점이라고 했잖아요. 15점을 빼보시면 15점 7, 그 다음에 3, 37점 전공시험 맞으시면 합격이었어요. 이 당시에 진짜 조금 어려웠거든요. 초등 난이도가. 그렇기 때문에 총 80점 중에서 37점을 맞으시면 1차 커트라인에 드시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물론 선생님들 마지막 문을 닫고 들어간 학 사람의 점수이지 거기 위에는 훨씬 더 고득점 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문 닫고 들어간 사람의 점수가 52.33이었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 점수가 얼마나 위험한 점수냐면 꽈락 점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아까 제가 언급을 안 하긴 했지만 여기에 올라오셔서 자 교직 논술을 그러면 나는 공부 안 하고 교육과정만 공부해야지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20점 중에서 8점 미만을 받으면 선생님 교직 논술 꽈락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무리 교육과정 A와 B를 잘 치신다고 하더라도 그때 1차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교직 논술은 8점 미만이고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A와 B형 합해서 32점 미만이면 꽈락 점수입니다. 그건 유특과 초특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꽈락의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편식할 수 없이 다 반드시 다 점수를 어느 정도 받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37점이면 거의 꽈락 근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년도에는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해에 기출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다음 21년도도 마찬가지였죠. 굉장히 초등 특수 문제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 이유가요. 일반 초등 문제도 나오고 있지만 특학 문제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 있게 초등에서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봤을 때 정말로 여기 있는 특학 있죠. 초등 선생님들이지만 저는 정말 특히 유특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있는 특수교육학을 잘 잡고 가시는 분이 정말 고득점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많은 선생님들, 주변의 많은 또래들이 동료 선생님들께서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서 잘 깊게 공부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들은 상반기 때 정말 특수교육학 한 영역이라도 잘 잡고 가시면 고득점 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네. 올해의 시험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1차 커트라인과 합격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선생님들 이렇게 차이가 클수록 있죠. 1차와 2차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2차의 변별력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2차까지도 열심히 하셔야지만이 합격할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우리는 일단은 1차에 초점을 두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2차의 변별력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1차에서는 고득점 전략이 필요해요. 내가 적어도 한 8점 이상 고득점을 맞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조금 내가 2차를 못 보더라도 뒤집힐 가능성이 잘 없어요. 제가 뒤집혔던 해에는 제가 커트라인에서 한 4점 정도 높았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마 2차를 너무너무 못 봐서 뒤집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고득점 전략을 갖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선생님들 상하반기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선생님께서 궁금해하시는 학습 전략으로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영역별 학습 전략과 시기별 학습 전략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영역별 학습 전략 같은 경우에 일단 저는 상반기 때 이 네 가지 모두 다 한 번씩 훑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총 2번을 훑게 되실 거예요. 기본 이론과 기출 분석 강의를 통해서 전체 장애 영역과 교수법에 대해서 전체를 총 2번씩 훑으면서 선생님만의 자료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기출 기반한 공부입니다. 실제 문제의 비중,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였지만 문제의 비중을 보시면 기출 한 번 나왔던 문제가 다시 나오는 것이 80에서 90%이고요. 간혹, 탈기출, 즉 기출 문제의 앞뒤에 있었던 아직 나오지 않았던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는 경우 플러스 올해 중요하게 출간되었던 신강로에서 나오는 경우가 보통 한 10%에서 15%, 많으면 15% 정도거든요. 보통 A와 B에서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가 선생님들께서 기출에서 보지 못했던 조금 낯선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 여기서 공부 전략이 어떻게 세우셔야 될까요? 당연히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기출 기반한 공부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어떤 장수 이상이신 선생님들은 본인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좀 하셨다 보니까 기출 문제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계속 새로운 걸 파게 돼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방향을 조금 잘못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출 기반으로 아무리 한 번쯤 받고 잘 아신다고 하시더라도 꼼꼼하게 점검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고, 플러스 그게 다 잘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상하반기 점점점 누적적으로 공부해 가시면서 채워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출 기반한 공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시기별 학습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다음에 특수교육학은 선생님들 당연히 범위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단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책 다 외워야지 라고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 장애 영역만 해도 총 13가지에서 14가지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암기를 해버려야지 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이해 기반의 공부를 상반기 때부터 차근차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면 더 잘 기억될 것이고, 한번 이해한 내용은 그 다음에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부할 때 오개념 없이 차근차근 이해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 이해한 내용을 선생님들께서는 상반기 때부터 구조와 틀이라고 하는 거에 정리를 해 가실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워낙 방대한 시험이고 양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틀로서 공부하지 않으면 지식들이 다 분산되어 버려요.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그거를 잘 찾아서 인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전에 해당하는 구조와 틀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는 서랍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각각 서랍에 선생님이 무엇을 저장했는지 잘 떠올리셔서 잘 저장해 두어야지만이 내가 필요할 때 잘 꺼내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해 기반한 공부하신 후에 매주 구조와 틀로 정리하시는 게 것이 필요하고, 철저한 암기를 상반기 때부터 조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저의 바람을 커리큘럼에 조금 담아보았습니다. 다음에 특수교육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1월 달부터 이어지는 기본 이론 강의에서부터 특강으로 제공해 드려서 매주 반복하시는 것으로 특수교육법을 좀 상반기 때부터 이해하신 후에 암기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하반기 때는 선생님은 조금 더 특수교육학에 치중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요. 급할수록 암기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좀 상반기 때부터 조금씩 해주시면 나중에 하반기 때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일단 총론, 아까 말씀드렸던 유, 초, 중 공통적으로 모두 다 보는 이 총론 부분을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상반기 때 총론이라도 확실하게 가져가시면 진짜 편하실 거예요. 다음에 각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반기, 즉 4월 달에서 5월 달쯤 사이부터 교육과정 각론을 외우시게 될 텐데, 모든 교과를 다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교과 뭐가 있을까요? 장애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국어나 아니면 특히 초등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중고등학교의 진로와 직업 교과와 이어지는 실과라든지, 다음에 초등학교 1, 2학년 군에게 중요한 통합교과라든지, 다음에 최근에 통합교과, 최근에 나왔던 창의적 체험활동,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외워야 할 각론의 우선순위를 정해드릴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이때는 뭐 통문장으로 다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빈칸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복습하신 형태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네, 공부하시는 전략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일단 상반기 때 저희 여기까지라도 다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남아있는 점자나 지문자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학에 사실은 포함되어 있거든요. 점자는 시각장애, 지문자는 청각장애에 이미 포함되어서 저희가 공부하긴 할 텐데, 점자는 특히 약간 문법 규정이 나와요. 점자의 문법 규정은 따로 특강을 시간을 마련해서 한 번만 이해하시면 그 원리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강을 통해서 점자 문법을 한 번만 상반기 때 정리하시면 아마 하반기 때는 기억 잘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모든 4가지 영역별 학습 전략을 상반기 때 한 번에서 2번 정도 훑은 다음에 하반기 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시는 방법으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에 시기별 학습 전략으로 오실게요. 저는 일단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는 기준을 7, 8월, 즉 만약에 4학년이시라면 방학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상반기 공부가 빨리 끝나시는 분들은 7월 달부터, 다음에 조금 시간이 더디신 분들은 8월 달부터 하반기에 돌입하시게 될 텐데요. 어쨌든 상반기가 끝난다고 하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상반기 공부는 반드시 이 2가지가 되어 있어야 되십니다. 즉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 것. 아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기본 이론을 다 들으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혹시나 재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을 안 듣고 기출 분석부터 시작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일단 탄탄하게 이론이 잘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상반기 강의, 기본 이론과 영역별 기출 분석 이론을 통해서 선생님들은 여기를 만드셔야 돼요. 상반기 때 딱 끝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나만의 서브노트 또는 단권화 자료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나만의 서브노트와 단권화 자료가 뭐냐라고 하시면 시험장 마지막까지 시험장에 들고 갈 자료를 말해요. 마지막에 내가 볼 자료를 지금 만들어 두시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서브노트라고 하는 건 선생님들께서 여러 강사들의 기본 이론서 또는 실제 그 장애 영역의 각 론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스스로 타이핑해서 만드는 자료를 서브노트 자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강사 책을 단권화해서 만드는 것을 단권화 자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수험생 때 만들었던 서브노트를 보여드릴게요. 저도 초수 때는 서브노트 못 만들었어요. 그냥 강사책에 단권화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재수할 때는 상대적으로 어쨌든 기본 이론도 알고 기출문제도 알다 보니까 서브노트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브노트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총 8개월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수 선생님들께는 서브노트를 만드는 걸 조금 비추천해요. 어쨌든 우리가 2년 동안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1년 만에 끝내야 되다 보니까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8개월을 투자해서 서브노트를 만드는 거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수 이상이신 선생님들께는 조금 인지 구조를 변형시켜보고 또 인지 구조를 완벽하게 정립하는 측면에서 서브노트 되게 좋았어요. 만들어 보는 것.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나만의 서브 자료다 보니까 한번 정리해 두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할 때는 시간과 노력이 조금 덜 들더라고요. 내가 만든 자료다 보니까. 반면에 단권화, 즉 이건 저의 교준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초수이시거나 나는 서브 자신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강사책에 단권화하셔도 괜찮아요. 정말로. 오히려 강사책에 단권화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빠지는 내용 없을 거고 기출문제 들어가 있을 거고 거기다가 내가 조금 더 나만의 자료를 추가해 나가시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일단 서브 자료를 보여드리면 제가 재수를 할 때 이렇게 청각장애 파트였네요. 여기 옆에는 강론책 또는 강사 이론들을 붙여 넣어가면서 이론을 공부했어요. 이만큼은 이론을 붙여놨고 그 다음 바로 옆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이렇게 추가해 두었어요. 기출문제 보이시죠? 이렇게 옆에다가 기출문제를 붙여서 중요한 워딩들을 추가해 두었어요. 그러면 한 페이지 딱 보시면 어때요? 이 이론에 어떤 기출문제가 나왔는지 바로 옆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확실하게 기출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과 그 다음에 기출문제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앞, 뒤로 중요한 부분을 한눈에 알 수가 있었죠. 그럼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다음번에 이거 나오지 않을까? 아직 기출된 적은 없지만 이 부분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 너무너무 좋았고 이걸 사실 구현한 게 저의 기본 이론 교재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론이 나와 있죠. 이 이론은 다양한 의사소통 장애 강론책을 기반으로 제가 정리한 내용이고 바로 옆에 어때요?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기출문제가 표시되어 있어요.
기출문제가 실려 있고 그 기출문제의 근거가 되는 어떤 측면이 밑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해당하는 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중요한 이론들이 있었고 여기가 기출문제 나왔구나. 그럼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이 부분도 다음번엔 기출문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공부해 가시면서 채워나가시는 거죠. 특히 여기 보시면 기출문제 엄청 많이 나왔죠? 이와, 초등, 중등 가리지 않고 엄청 많이 나왔던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부분을 반드시 표 자체를 다 외우고 들어가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강사책에 단권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기출문제라든지 근거하는 강론이 잘 포함되어 있는 강사 이론책을 기반으로 해서 나만의 자료를 만드시면 돼요. 나만의 자료가 된다는 것은 딱 한 번만 보고 넘겨버리는 게 아니라 매번 복습하면서 추가 해서 나중에는 그 페이지가 시각적으로 기억나실 만큼 보는 거를 나만의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여기에 좋은 부분 장애가 있었고 바로 밑에 표가 있었고 어느 부분에 기출에 나왔었지. 그 다음에는 바로 옆에 페이지에 뭐가 있었지 라고 하는 게 정말 머릿속에 그려질 만큼 반복해서 보는 거. 그 자료가 바로 나만의 자료예요. 그러한 작업을 상반기 때 하시게 되면 선생님들 단권화를 하시든 아니면 서브노트 저처럼 만드시든 해당하는 페이지가 완성되게 되거든요. 이만큼. 그 다음 이제 하반기 때 저는 옆 페이지를 아예 비워놨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반기 때 채웠던 내용입니다. 하반기 때는 제목 보이세요? 확장 및 예상, 건방지게 제가 뭐가 나올지를 예상해보는 페이지였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이제 여러 어떤 문제풀이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라든지 기출문제를 한 번 더 풀면서 오답 노트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부분들 또는 새로운 강론 내용들을 옆에 있는 페이지에 관련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틀렸던 문제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나올 법한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하기도 하면서 해당하는 페이지를 딱 보면 수능 청력 검사를 한눈에 다 볼 수 있었던 거죠. 수능 청력 검사와 관련된 각 론 내용, 기출 내용, 그 다음에 모의고사나 기출에서 내가 틀렸던 내용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에 제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서브를 만든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어쨌든 시각적으로 선생님들께서 한 번만 봐도 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도록 하는 자료를 나만의 자료라고 부릅니다. 강사책에 단권화 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음 보실 때는 일단 중요한 내용 저랑 점검하시면서 표시할 거고 그 다음에 볼 때는 기출문장 정리하실 거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책을 또 7, 8월 또는 9, 10월 모의고사와 문제풀이 하실 때는 제가 기출문제는 아니지만 냈던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표시해 두시고 이거는 문풀 문제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해당하는 문제를 붙여두시거나 또는 모의고사에서 내가 틀렸다라고 하면 이거 별표해 두시고 모고에서 틀린 내용을 붙여두신 거나 이게 바로 선생님 나중에 단권화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시험 100일 전이 저는 진짜 공부의 시작이라고 봐요. 지금 이 모든 자료를 만드는 과정 모의고사부터는 이제 진짜 공부인 거고 문 풀 때까지 있잖아요. 이제 시험 100일 전까지는 선생님들이 내가 이제 마지막에 스퍼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암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해나가시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때 이런 자료를 정말 잘 만들어 두시고 많은 고민이 담겨있는 나만의 자료가 완성된다면 나중에 여기 있는 7, 8월 하반기 때 정말 효율적으로 달려나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상반기 때 정말 중요한 어떤 기틀을 채우시는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때는 당연히 각각의 개념과 관련된 구조와 틀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지식이 흩어져요. 지식이 흩어지면 선생님들이 이걸 봤는데 어디서 봤지? 이걸 외웠는데 이거 뭐라고 써야 되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인출이 안 되세요. 그건 정말 무의미한 공부거든요. 해당하는 개념들을 반드시 구조와 틀로써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기본 이론에서도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 출제 여부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내용, 가장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교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눈에 기출 나왔던 부분을 먼저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추가해 가시면서 보는 전략으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해 기반의 공부, 처음부터 제가 달달 외우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조음문 장애는 어떤 장애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조음문 장애라고 하는 건 말소리 장애, 즉 발음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과정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마지막에는 이제 조음문 장애에 관련된 어떤 강론책 그대로 한 워딩도 외우시게 될 겁니다. 이해 기반의 공부를 지도해 드릴 거고, 구조와 틀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서 딱 마인드맵 형식으로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닦아두시는 것이 1~3월 기본 이론 공부가 될 거고, 영역별 기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이런 장애 영역들 있죠. 매주마다 의사소통 장애와 관련된 기출 문제만 다 모아서 보는 것을 영역별 기출 분석이라고 부르고, 반면에 하반기 때 하는 연도별 기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22년도 기출 문제 에는 선생님들 아까 있었던 의사소통 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13가지 장애 영역이 모두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조금 더 무자비한 인출이 될 거예요. 연도별 기출 분석을 할 때는 하반기에 이르러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해당하는 문제를 보고 이거는 자폐성 장애에서도 사회적 상호작용 중재 바로바로 찾아 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것까지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린 상반기 때 영역별 기출 분석, 즉 특정 장애 영역, 의사소통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그쵸? 영역별 기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구조와 틀은 정말 매 강의마다 우리는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마다 복습하다 보면은 선생님들께서는 좀 혼자서 외우지 않더라도 강의를 들으면서 좀 외워지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 선생님들의 암기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제가 강의에서 계속 반복을 해드릴 거고요. 기출 분석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반드시 알고 가야 될 내용과 그 다음 확장되어야 될 내용을 구분하시는 연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상반기 때부터 선생님 실제 조금 이해 기반한 암기를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까 암기, 본격적인 스퍼트를 내는 암기는 시험 100일 전부터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범위가 많기 때문에. 자, 저희가 기본 이론 12주, 영역별 기출 분석이 12주예요. 그럼 제일 처음에 여기 있는 의사소통 장애부터 영역별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차례차례 보고 12주 후에 다시 이제 의사소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 장애가 3개월에 딱 한 번씩만 보시게 되는 거예요. 상반기 때는 어쩔 수 없이. 그쵸? 왜냐하면 한 바퀴를 돌리는데 3개월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확하게 외웠다라고 할지라도 3개월 지나면 좀 까먹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엄청 막 달달달 외우는 암기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거 있죠. 기출에 자주 나왔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은 이때부터 조금씩 암기해 두시면 까먹으시더라도 다음번에 외울 때 훨씬 더 잘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중요도를 체크해 가면서 중요한 것부터 암기를 상반기 때부터 조금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는데 저도 어쨌든 암기를 머릿속에 꾸역꾸역 넣어야 됐던 수험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 좀 외우기 쉬울 만한 암기 팁 같은 것들을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7, 8월 상반기가 이제 한번 넘어가는 시기예요. 7, 8월 너무너무 중요하죠. 실제 선생님들 상반기 때 저는 정말로 체력을 많이 충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상반기 때는 PT도 받아보고 운동도 해가면서 체력을 같이 운동과 공부를 조금 병행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하반기 때부터는 마음이 급해서 이제는 운동 못해요. 그래서 상반기 때 조금 비축해 두었던 체력을 이제 하반기 때는 조금씩 소진해 가면서 시험까지 끌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때부터 너무 공부만 하시면서 달리게 되면은 오히려 하반기 때 추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조금 조절해서 나가신 전략도 필요합니다. 상반기 때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시되 체력도 비축하셔야지만이 정말 중요한 하반기 때 선생님들께서 좀 달려나가실 수 있는 체력이 있으실 거예요. 하반기 때 뭐 아파서 일주일 동안 공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공부할 때는 별로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공부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재밌고 공부가 잘 될 때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없는데 공부가 안 될 때 오히려 확 불안감이나 두려움과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막 몰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 아프거나 하시면 진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가급적
이제 비축해 두었던 체력을 조금씩 쓸 수 있도록 상반기 때 조금 체력을 많이 비축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반기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반기 때는 이제는 암기와 인출의 무한 반복 패턴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아직까지 영역별이에요. 그래서 매주 영역별로 해당하는 기출을 변형한 문제를 풀면서 내가 개념을 정확하게 인출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시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조와 틀 복습할 거고요. 기출 변형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얼마나 인출할 수 있는지 점검하시게 될 거고요. 이때 중요한 게 답안 작성을 조금 연습하시는 거예요. 저 역시 1차 시험에 한번 합격했을 때 그렇게 고득점하지 못했던 이유는 답안 작성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열심히 공부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모르는 건 절대 아니었지만 내가 이거를 그 시험지가 요구하는 대로 풀지 잘 못했고, 그 다음에 내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에 쓴 답안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고득점이 아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재수할 때 이를 보완했던 것이 답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도 혹시나 올해 시험을 치렀던 선생님이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 답안 작성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모의고사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연도별 기출 분석이죠. 연도별 기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무자비한 인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연도별로 기출 문제를 모아서 풀면서 의사소통 장애에서부터 마지막 가족 지원 또는 마지막 전환 교육까지 각각의 영역마다 인출하시면서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이때 조금 신강론 내용이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추가해 드릴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기출 분석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제가 추가해드리는 신강론이 가져갈 만하다 또는 조금 지엽적이니까 나는 버리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좀 되어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쏟아지는 모든 정보의 홍수들에서 헤매이다가 결국엔 길을 잃으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에 대한 탄탄한 어떤 구조가 계시면 제가 소개해드리는 신강론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기출 문제를 생각했을 때 이게 조금 확장된 개념이니까 중요하게 가져갈 볼만하다, 또는 이거는 너무 지엽적이니까 버려야겠다 라고 하는 게 선생님 나름대로 판단하실 수 있는 힘이 9월 달쯤에는 계셔야 됩니다.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0월 달부터 이루어지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조와 틀은 정말 계속해서 복습할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문제풀이나 연도별 신강론 내용들이 조금씩 추가되면서 구조와 틀이 이제 완성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전 연습, 이제는 정말로 기출 문제와 비슷한 유형으로, 그 다음에 기출 문제와 유사한 배점과 비율로 실전 연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이때 보는 것은 응용 영역이에요. 이제는 실전 연습을 통해서 인출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응용력, 내가 당황스러운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에 해당하는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적용력, 응용력을 기르는 것이 모의고사의 목적이고요.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 답안 첨삭입니다. 즉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혼자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다 내가 아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모범 답안을 보면서 비교하시면 나 이런 맥락으로 썼지, 이렇게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제가 첨삭해드리는 답안 첨삭은 선생님들의 약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처럼 연습해보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반기 강의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 지금은 선생님들 조금 상반기 목표 수립에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탄탄한 구조와 기본 이론을 완성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영역별로 기출문제를 분석하시면서 무엇이 나왔고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를 좀 체크해 나가시는 전략으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이때 반드시 상반기 공부가 완료되는 것은 선생님이 나만의 서브노트와 단권화를 완성했는가의 여부가 될 거예요. 이 자료가 있어야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반기에서 탄력이 붙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상반기 때 이 부분을 완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저의 올해 내년 2023년 연간 커리큘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은 12주로 제가 바꿨어요. 원래는 10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12주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쓰고자 상반기 때 더 조금 탄탄하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주 동안 기본 이론을 다룰 거고요. 이때는 매주
선생님께서 해당 영역을 공부하신 이후에 정말 기출에 자주 나왔던 다 빈출 필수 개념을 소개해드리면서 점검하는 과정까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선생님들은 반드시 기본 이론 후에 이 부분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특강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면 기본 이론 들은 후 그 다음 그 기본 이론 내용에서 내가 반드시 알고 1, 3월 달에 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까지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1, 3월 중에 2월 달에 설날이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주는 아마 휴강할 것 같아요. 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원이 문을 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월에 해당하는 그 주, 설날이 있는 주에 제가 특수교육법, 장특법과 점자 특강을 인강으로 촬영해서 제공해 드릴 테니 그 주에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기본 이론이 끝나는 시점이 아마 진짜 3월 꽉 찬 말이더라고요. 3월 말쯤에 기본 이론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께 그 교재에 대해서 4일 만에 한 번 다 정리해 드리는 압축 특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하시면 좀 상반기 때 기본 이론을 총 2번 들으시는 거잖아요. 한 번 돌리고 한 번 더 압축적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분석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기출 분석 및 심화 이론을 보시게 될 텐데 2009년 선택형에서부터 2021년도 서답형 문제까지 다 보시게 될 거예요. 올해 문제까지 더 포함해서 드릴 거고요. 유초중 기출 분석을 다 하게 될 겁니다. 이번 문제를 봤을 때 유초 선생님들 문제가 실제로 중등 기출 베이스로 한 변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중등에서는 유초 문제에 나왔던 기출 문제 변형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선생님들은 유아 기출 문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초등과 중등 것까지 다 보셔야 되고요. 초등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유아와 중등 문제까지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초중 기출 분석을 다 하게 될 거고요. 특수교육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격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 올해 내년 2023년에 예정되어 있어요. 2022년이죠. 선생님도 2023년도 그 시험을 보시게 되겠지만 일단 내년 2022년도에 개정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하반기 때 고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고시가 되었을 때 선생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 역시 2016년, 17년도 시험을 쳤었어요. 그런데 16년도 시험이 진짜 헬이었어요. 왜냐하면 15년도에 뭐가 나왔어요? 지금 개정된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나왔죠. 그래서 15년도 시험을 쳤기 때문에 제가 16년도 시험을 봤었는데 15년도에는 저는 12년도 교육과정과 개정된 15년도 교육과정 모두를 다 외웠어야 됐거든요. 이때 공부할 때 팁은 뭐냐면 뭐가 바뀌었고 뭐가 달라졌는가, 뭐가 빠졌는가, 무엇이 추가되었는지 이 두 개를 비교해가면서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단 바뀐 내용이 하반기 때 나오게 되겠지만 그것을 판단하시기 위해서는 올해 내용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때 일단 개정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4, 6월 달에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전환점이 생기죠. 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7, 8월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될 텐데 이때는 가장 중요한 거 영역별로 공부하면서도 구조와 틀 계속 확인할 거고요. 특강에서는 이제 올해 2022년도에 나오는 새로운 신강론책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강으로 추가해서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7, 8월 달에 유초등 선생님들의 교직 논술 특강이 있을 거고요. 제가 직접 몇 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첨삭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첨삭을 통해서 교직 논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각각의 테마에서 키워드를 소개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어렵지 않고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여기 앞에 있는 특학을 잘 정리해 두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글쓰기는 정말 기계적인 측면이거든요. 그 형식을 갖추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한 번 또 분기점이에요. 기출을 한번 점검하면서 나의 인출과 그런 부분을 점검해 나가시는 9월달 강의를 통해서 전체 기출문제를 한 4주에서 5주 정도 만에 한 바퀴 돌리실 거고 그러면 선생님들 총 몇 번 보는 거예요? 한 바퀴 돌렸죠? 그 다음에 특강을 통해서 한 바퀴 또 돌렸죠. 그 다음에 4, 6월 강의에서도 특강 한 바퀴 돌리고 여기도 영역별로 한 바퀴 돌리고 한 바퀴 돌려가면서 총 벌써 한 5번 정도 돌린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 이제 10월 달에서 11월 달은 이제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매주 이렇게 돌려가면서 회독 횟수가 점점점 그 기간이 줄어들겠죠. 처음에는 한 영역을 보는데 일주일 걸렸다면 그 다음에는 일주일 안에 2개, 그 다음에 일주일 안에 3개 그렇게 보시다가 시험 전날에는 하루 만에 12개 영역 모두 다 보시게 될 만큼 계속 반복하시게 될 겁니다. 모의고사 때는 그렇게 선생님 나름대로 복습해 가시면서 저와는 이제 실전처럼 연습하시는 과정이 될 거예요. 첨삭이 되게 될 거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2차인데 저희 일단 2차는 내려놓고요. 1차 고득점하는 전략으로 일단 상반기 또는 하반기 계획을 쭉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Q&A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가 이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질문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임용을 준비할 때 저 역시 수험생이었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가장 뭐가 힘들었냐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임용을 준비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수능은 좀 결이 다르죠. 12년 동안 공부한 모든 교육과정이 나오는 거였다면 임용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단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1년이라고 하는 장기간이라고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많은 양의 범위를 공부를 해서 쭉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특히 우리는 로봇이 아닌지라 1년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꾸준하게 일정하게 가져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실제로 그러지도 못했고요. 우리는 이렇게 굴곡을 겪어가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공부가 잘 됐다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공부가 잘 됐다가 이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적으로. 그래서 완급을 조절해 나가면서 자신을 다독여가면서 공부하는 꾸준함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기 때는 무조건 체력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반기 때 선생님들 시험 끝까지 공부하실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상반기 때 달리다가 지쳐가지고 하반기 때 오히려 시험을 놔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절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상반기 때 완급을 좀 조절해 가시면서 체력을 비축해 두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1년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이 1년 동안 장기적인 프로젝트다라고 보시고 선생님을 관리해 나가시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도 있었어요. 초수에 합격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특별해 보이는데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죠. 저도 그냥 멋모를 때 초수에 한번 합격을 해봤잖아요. 근데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즉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대학교 때 우리 벼락치기를 해도 A+ 받을 수 있었죠. 근데 그런 시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즉 범위가 넓고 그다음에 긴 시간 동안 공부하는 전략을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력과 전략이 뒷받침되어야지만이 초수만에 좀 합격하는 사람이었고 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뭐 IQ가 엄청 높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잘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선택과 집중이 뭐냐? 효율적인 전략이 뭐냐라고 했을 때 2가지라고 줄여봤어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기출을 확실하게 잡고 가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공부할 때 정말 비효율적인 사람은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 글자는 모두 다 외워야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외워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좀 비효율적인 거예요. 반면에 좀 효율적인 사람들은 일단 전체를 한 바퀴 돌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일단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머릿속에 넣어요. 그 다음 돌릴 때는 그 앞뒤로 조금씩 추가해 가요. 이런 식으로 기출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보는 사람이 효율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암기의 기준은 일단 무조건 선생님들 기출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기출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암기하고 계시면 좋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 문제는 거의 80에서 90%가 기출 기반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한 번 나왔던 게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구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범위가 많은 시험일수록 선생님들께서 외워야 될 게 많죠. 그럴 경우에는 잘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장된 내용을 잘 찾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럴 경우에 그 기준이 바로 구조화 틀입니다.
잘 정리해 두셔야지만이 내가 필요할 때 짧은 시간 내에 바로바로 꺼냈을 수가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1시간, 2시간, 3시간 무작정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해진 시험 시간 내에 내가 원하는 답을 빠르게 찾고 그걸 키워드 있게 풀어내는 것까지가 시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반드시 이 구조화 틀을 기준으로 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하반기 때는 계속 꺼내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인출 연습이 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스터디와 관련해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꼭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혹시나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초수 선생님들이시라면 저는 스터디는 한 번쯤 경험해 보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도 공부할 때 스터디를 많이 활용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스터디가 방향성을 잃으면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방향과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같이 만나서 공부하는 건 정말 비추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 각자 공부를 해온 다음에 만나서는 바로바로 인출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물어봐주고 답하고 모르는 거 물어보는 그런 스터디를 했지, 같이 만나서 뭐 문제를 만든다던가 같이 만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이 읽고 이해해보자 이런 것들은 정말 비추예요. 저는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이야기가 산으로 가기도 하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터디의 목적 자체를 좀 명료하게 설정해 두고 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짝 스터디가 좋았어요. 그래서 같은 어떤 구조화를 가지고 있는 그 짝과 함께 매주 공부했던 내용을 인출하고 점검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한번 체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짝 스터디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약간 긴장감 있게 내가 공부를 하루 빠지고 싶더라도 스터디 해야 돼가지고 공부를 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약간 보충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저한테는 스터디였던 것 같아요. 다음에 서브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나만의 자료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께서 타이핑을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강사 이론책 또는 기존의 어떤 합격생의 서브노트 활용하시는 거 다 괜찮거든요. 하지만 단지 그거를 가지고 보기만 하면 절대 안 되고 선생님만의 자료로 만드시는 과정이 필히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나만의 자료라고 하잖아요. 서브노트는 선생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실 필요는 절대 없지만 반드시 나만의 자료로 만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 무엇이 있고 어떤 부분에 무엇을 추가했는지까지 선생님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서브노트를 내가 직접 만들면 내가 직접 그 구조화도 고민하고 무엇을 넣을지 무엇을 뺄지 어떤 책을 참고해서 볼지를 다 고민하는 과정이 다 녹아있는 거라서 굉장히 잘 기억이 나긴 해요. 하지만 시간이 8개월 이상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시험을 효율적으로 합격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8개월 동안 걸려서 만들기보다는 좋은 자료가 있다면 거기에 내가 매일매일 회독하면서 보다 나만의 자료로 만드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 추천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 특수교육법, 교육과정, 점자, 수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조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좀 미뤄두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반기는 선생님들 상반기보다 훨씬 더 쫓겨요.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상반기 때 가급적 많은 공부들을 좀 채워두시면 하반기 때 오히려 정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수교육학에 더 초점을 두실 수 있고 그게 바로 고득점으로 가는 전략인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빠르게 시작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상반기 때 4개의 영역을 한 번 돌리는 게 다 목표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 교육과정과 법 모두가 개정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 카페가 있어요. 다음 카페에 선생님들께서는 해당하는 공부 방법이나 어떤 특정한 고민들이 계시다면 상담 신청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 학습 전략, 연간 계획에 대한 궁금한 요인, 그다음에 혹시나 다시 시작한 선생님들이라고 하셨을 때 실패 요인에 대한 분석도 저한테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초수 때 실패했던 원인이 크게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일단 답안 작성과 관련해서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느껴졌고, 2번째는 효율적인 전략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 틀렸던 문제가 바로 AAC 구성 요소 4가지 쓰는 거였거든요. 우리 AAC 보안 대책 의사소통 체계 4가지 쓰는 건 보통 공부했다 그러면 거의 까먹지 않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실제 시험장 가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1점짜리 문제였지만 상기 보전, 상징 기법 보조도
그리고 전략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 안 나서 그 문제를 날렸던 적이 있었어요. 초수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차 합격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많은 선생님들이 진짜 비슷한 조건인 것 같아요. 아무리 알고 있었던 내용,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정말 바보 같은 실수 진짜 많이 하고요. 공부했지만 생각나지 않은 것들 정말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줄여가는 전략이 어쨌든 합격의 고득점으로 가고 효율적인 합격의 전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해당하는 각 장애 영역별에 대해서도 질문을 남겨주실 수가 있는 게시판이 있으니까요. 여기 카페에 가입해 주셔서 상담이나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처음 또는 다시 시작한 선생님들 힘내셔서 올해 한 해 잘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 지금은 아마 새로 하시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진짜 막상 공부를 시작해 보면은, 그리고 또 시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 갖지 마시고 일단 먼저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곧 만나 뵙겠습니다.